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4% 이상의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10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동성을 어떻게 또 소화해내게 될지 장 마감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어제 한글날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세계 채권 지수에 포함되게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 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채권 시장에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세계에는 채권 3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치에서 내놓은 지수인데 WGBI 세계 국채지수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월드 거버먼트 번드 인덱스를 줄인 말인데요. WGBI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등 24개의 국가의 채권이 포함됩니다. 반기마다 채권 국가 분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6개월마다 매번 피치 측에서는 어떤 국가를 넣을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국가 검토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등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떠한 요건을 갖추게 된 걸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입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장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도인데 무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A3, S&P 기준으로 했을 때는 A-의 신용이 있어야지 이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좀 문제였습니다. 진입장벽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와서 투자가 가능하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족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해에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WGBI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1에서 레벨 2까지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면세 법안 그리고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그리고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추진했고요. 피치가 이를 두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피치는 채권 편입이 가능한 국가 분류 체계를 2019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말이고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서 결국에는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이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기 이전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투자 금액은 꾸준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좀 변수는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금 모두 다 빼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기금 측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로 앞으로 중국 국채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함으로써 물론 지수에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악재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빼고서라도 그래도 자금은 꾸준하게 잘 들어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번에 WGBI 편입으로 인해서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채권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국채 듀레이션이 평균적으로 7년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5년채에서 10년채 안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물 쪽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또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키움증권 측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장기채 매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채 금리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프랑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총선 이후로 극우 정당 점유율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의 장기채 매력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한국의 수출 경기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장기채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WGBI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WGI 편입이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글날로 쉬어갔을 때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진국 국채 클럽에 26번째로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 뉴스가 뜨겁게 헤드라인을 달아올랐고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WGBI에 편입됐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쉽게 말하면 국채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요 WGBI, 그러니까 뭐 쉽게 윅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윅비를 추정하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2조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요 윅비를 추정하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요 인덱스를 추종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냐면은 기존에 우리나라는 요 윅비라는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새롭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윅비를 추종하는 자금들, 요 윅비를 벤치마크로 운용하는 자금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국채가 요 WGBI에 포함이 됐을 때 비중이 2.22%라고 하는데. 2.22%, 그러니까 즉 전 세계적으로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2.22%를 그냥 우리나라 채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총 유입 규모가 뭐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고 원화로 치면은 80조 원 내외가 신규로 유입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조 원 정도가 이제 사실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국채 발행 잔액이 한 9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신규로 909%
9%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건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4수의 도전 끝에 그러니까 3번을 실패했다라는 소리입니다. 편입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어떤 이유로 그럼 그동안 불발이 되었던 걸까요? 네, 요 윅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용등급, 그리고 두 번째가 전체 채권의 발행 잔액인데 이 2가지는 충족이 되어 있었고, 세 번째 시장 접근성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충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해결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크게 2가지였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FX 마켓, 외환 선진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그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환율 시장이 기존의 09시에서부터 15시 30분까지 해서 2길 02시까지는 이제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도 기존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들에서 이제 국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참여자들의 이제 참여 수를 대폭 확대를 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채 통합 계좌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절차상의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 통합계좌, 7월부터 실행된 통합계좌로 인해서 훨씬 간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외환시장과 국채통합계좌의 이런 노력, 7월부터 실행된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결과적으로 WGBI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접근하기 편한 시장을 만든 이유가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또 가장 궁금해지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채권 시장 글로벌 유동성이 더해질 것이다. 거의 뭐 80조 원 규모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WGBI 같은 경우는 국채만 포함이 됩니다. 뭐 회사채라던가 다른 이제 크레딧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는 국채 금리가 신규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크레딧 금리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좀 같이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저희의 대출 금리 하락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WGBI가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국채 발행 규모가 20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좀 채권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왜냐면은 새롭게 발행되는 가운데 또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 상승에 조금 상관 경직성을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신규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안정 이외에도 또 금리 인하 전반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리던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윅비가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80조 원 정도의 국채를 새롭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자동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채권 가격은 비싸지고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되는 좀 국채 금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제 다른 뭐 크레딧물, 뭐 회사채라던가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좀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은행들의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조금 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도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인 거고,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달을 할 때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비용적인 부분을 줄이고 그러면은 저희에게 소비자들에게도 좀 물가를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서 금리 전반의 인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 WGBI 편입 효과의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자산 운영 방향 정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 선택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매수 찍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완성차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선주, 세 번째로는 LG 엔솔,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LG 화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그리고 세 번째로는 DNT, 파마텍인데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여전히 시가총액 1위권 자리하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다섯 번째로는 흥구석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PNT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쌍끌이 매수하는 것이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NC소프트, 두 번째로는 LG전자, 세 번째로는 아모레즈,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티웨이항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오스코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풍정밀,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노스페이스, 두 번째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IMBD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 넘게 크게 뛰고 있고요. 2024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유한양행이 오늘도 급등을 하는데 이제 치료 영역을 넘어서서 진단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금 추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치료 영역은 이제 우리가 암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보통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최장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해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약을 쓰게 되고 물론 거기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머크의 키트루다 혹은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이런 훌륭한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다고 하죠. 우리 요즘에 또 여고생 살인마가 탄생했잖아요. 그런 놈들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저런 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암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싹을 잘라버렸다면 이 사회적인 비용과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족들의 그 고통 이런 거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 유전자 가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가 유전으로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거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쓰려고 해도 먼저 최초에 검사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IMBDX가 바로 검사 영역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암을 아주 싹이 자라기도 전에 쉽게 제거를 해버릴 수 있다면 이 치료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영역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 지금 노벨 화학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지금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죠. 암 단백질을 미리 찾아내는 AI가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발의한 사람에게 화학상을 주었습니다.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IMBDX가 한 번의 체열로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표적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가 확인이 가능한 알파 리퀴드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기에서 3기가 진행이 되어서 암 수술을 한 경우에 미세 잔존 암이 계속해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나신 분들은 병원을 끊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재발됐는지 안 재발됐는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이 암이라는 놈들이 지독해가지고 숨어있다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캔서 디텍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에 대한 암 검진이 가능한 캔서 파인드,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암이 1기, 2기, 3기가 진단됐을 때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뒤에 5년 내에는 20%에서 30%가 재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한 뒤에도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가장 빨리 재발이 나타날 수 있는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캔서 디텍트입니다. 9월 15일 날 에스모에 참가하여 대장, 위, 간, 췌장, 폐, 유방, 난소, 전립선암 8개에 대한 조기 진단 서비스 캔서 파인드의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암 검체 938건, 암이 아닌 검체 357건을 분석했는데 민감도라는 거는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87.7 나왔고요.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96.1이 나왔고요. 네. 암 발병 위기를 예측하는 정확도는 84.1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민감도로 따지면 민감도가 아까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이라고 했죠. 대장암에서 100%가 나왔고요. 간암에서 90.9, 위암은 좀 낮은 39.5가 나왔습니다. 어떤 요런 표본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더 그 표본을 확대하거나 검사 방식을 달리해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IMBDX에서 밝혔고요. 폐암이 89.7, 유방암이 92.1, 난소암이 84.7, 췌장암 80.6, 전립선암 75.8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난소암 84.7과 췌장암 80.6이라는 민감도,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췌장암, 우리 예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영화에서 극중 김명민 씨가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에서 그 의사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사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복을 했다가 그냥 덮었죠. 왜냐면 이미 다 퍼져 있어서 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췌장암 자체가 굉장히 숨어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현재 표준 선별 검사가 없는 게 췌장암과 난소암인데 췌장암에서 바로 이 캔서 파인드를 통해서 80.6%의 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 비율이 나왔다는 게 아주 놀라운 성과고요. 네. 조기 발견이 어렵거나 예후가 좋지 않았던 췌장암과 남소암에서 이 새로운 진단 방법을 제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진단과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눈부신 발전을 했죠. 유한양의 렉나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30년간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었고 암 환자의 생존율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암 재발을 진단하는 기술은 30년 전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들이 조직 검사죠. 조직을 떼어서. 자,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췌장암 같은 건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췌장암이 있는지 난소암이 있는지 무슨 암이 있는지 암의 종류는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게 한 8개 암밖에 안 되죠. 에스모에서 발표한 게 암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암도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을 검사하려면 그 온몸을 다 뜯어야 된다니 온몸을 다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조직만 뜯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것만 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을 뜯어가지고 CT, MRI 찍으려면 하루 종일 대기하셔야 됩니다. 저기 대학병원 가시면은. 그래서 IMBDX가 하는 것은 액체 생검이죠. 이게 하고 싶었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침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만약에 암이 검사가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우리 건강검진을 직장인분들 다 받으시잖아요.
가서 소변 하나 받아오면 피 한 방울 뽑으면 거기서 암이 진단된다면 뭐하러 조직을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CT나 MRI 찍으려고 줄을 서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죠. 물론 지금 조직 검사를 하는 부분을 전부 액체 생검이 다 컨트롤해서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완제로서 역할은 가능한 거죠. 조직 검사로 아까 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액체 생검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는 온몸을 돌고 있으니까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암세포 증식 과정에서는 순환 종양 DNA, ctDNA가 방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NGS라는 개념이 나와요. NGS가 Next Generation Sequencing입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액체 생검을 통해 가지고 ctDNA라는 요 암세포 증식 과정에서 발현되는 DNA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NGS 염기 서열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거를 미리 암세포가 더 크기 전에 아기일 때 다 처단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뭐 무전자 가인이 뭐니 어렸을 때 차단하는 것 자체도 검사로 이거를 밝혀내야지 그걸 차단할 수가 있죠. 나쁜 게 있다는 게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잘라버리지. 가위가 있어도 어디에 나쁜 게 붙어있는지 모르면 어디를 자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 속에 ctDNA라는 이 변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암 검사할 때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CT, MRI, 내시경을 활용해야 되는데 조직 생검으로 조직을 직접 종양을 떼어내서 암을 진단해야 되니까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MBDX 캔서 파인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데 이거는 혈액 안에 극미량을 존재하는 암 유전자, 메틸리에이션, 복제소를 종합 분석하여 암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캔서 파인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캔서 파인드고요. 원래 하고 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고 있던 거는 알파 리퀴드란 겁니다. 이 알파 리퀴드는 뭐냐면 캔서 파인드는 그러니까 한번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한 다음에 재발생되는 거를 미리 막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알파 리퀴드는 아까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체열로 118개 암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기가 붙었습니다. 아까 전에 노벨 화학상에서 AI로 단백질 발견하는 거기서 지금 노벨 화학상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AI 기업 일루시데이터사랑 AI 기반으로 한 정밀 액체 생검 분석 기술 요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남미 지역 법인이랑 IMBDX랑 최첨단 유전자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암 정밀 의료를 위해서 양사 간에 협력을 하자.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리퀴드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저기 또 있죠. 알파 리퀴드 말고 캔서? 아니요. 알파 리퀴드 말고 알파 리퀴드가 요 지금 액체 생검인데 조직 검사까지 넓힌 게 알파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정밀하게 의료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처단할 수 있는. 그리고 암 수술을 한 경우에도 재발 가능성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처단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료의 영역이 점점 더 지금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나 머크의 키트로다가 만약 보험을 안 받는 경우라고 했다면 1년에 1억 이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치료 영역이 아니라 진단 영역에서 네. 요 눈부시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까 흐름을 말씀드렸죠. 지금 치료 영역이 아주 뜨겁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진단 영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길목 지키기 흐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큐어보다는 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네요. 치료보다는 진단하는 기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겠습니다.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 한화 계열도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려요. 이 기업은 좀 사업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한화가 이번에 세계 불꽃 축제 또 진행을 했죠. 한국 화약이었죠. 예전에 화약을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은 화약을 만드는 거를 거의 다 줄였고요. 지금 뭐 산업용으로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앞에서 펼쳐졌던 불꽃놀이에는 화약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다 외부에서 사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었고요. 예전에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고 네. 여러 가지 분야를 합니다. 한화가 한국 화약일 때 화약을 만들다가 삼성이 반도체에 전념을 한다고 하면서 방산 부분을 다 넘겼습니다.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방산이랑 CCTV 보안 이런 거 하던 회사. 그거를 다 한화가 가져가서 지금 꽃을 피운 겁니다. 네. 지금 그때의 선택이 정말 하나그룹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죠. 삼성의 방산을 가져온 것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펑 터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지금 포커스를 받는 바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약간 뭐 곁다리나 뭐 반찬 같은 거 별로 뭐 무나물이나 콩나물 이런 거 뺀 거 아니야? 뭐 함박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고 뭐 이런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하고 계속 갔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음봉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갔죠. 왜냐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큐리티, 칩 마운터, 반도체 장비 이런 거 하던 사업이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1990년대부터 영상 보안 사업을 영위하던 하나 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나 정밀 기계가 있는데 1989년에 한국 최초로 SMT 칩 마운터 사업을 시작한 업체인데 칩을 쌓는 겁니다. 반도체 칩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됐죠. 자, 바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얽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라인을 타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 시대의 총알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창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삼성전자 안 쓰느냐? 맨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도 엔비디아에 통과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엔비디아 통과를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왜 한미 반도체 TC 본더를 안 쓰냐? 자회사인 세메스의 TC 본더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메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한미반도체랑 세메스랑 특허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껄끄럽습니다. 물론 껄끄럽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거를 계속 놔둘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SK 하이닉스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 정밀기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이성으로 따지면 물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저기 결혼한 걸로 따지면 안 되죠. 저기니까. 자, 애인이에요. 근데 데이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 정밀 기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큰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 저기부터 얘기를 하죠. 반도체 지금 TC 본더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HBM 공정에 쓰이죠. HBM 공정에 쓰이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MR 머프라는 공정을 써요. 디램 사이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는 건데 그거를 열 압착 방식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TC 방식. 터미널 컴프레션이라고 TC 열 압착 방식으로 본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랑 칩을 붙이는데 TC 본딩 열 압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TC 본더가 필요하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아예 거기 지금 솔더볼을 뺄 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전에 구리선 이렇게 그 거미처럼 이렇게 붙이다가 그 구리선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솔더볼로 붙이다가 이제는 솔더볼도 빼고 나중에 칩과 칩을 구리선과 구리선을 맞닿게 하는 캐파 투 캐파가 지금 일어날 건데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근데 지금은 TC 본딩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 정밀기기가 TC 본더 HBM 3세대 테스트용 한 대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곽동신 부회장이 이런 여유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TC 본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나정밀기계를 듀얼 밴더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죠.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듯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는 1인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정밀기계가 이거 테스트용 납품한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한번 해준다고 내 애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지금 원래 이게 뭐 하던 회사라고 했죠? 지금? 아까 전에 칩 마운트를 하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HBM이 결국 D램을 위로 쌓는 건데 무슨 8단, 16단, 32단 계속 그 위로 쌓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쌓는데 같은 면적 안에 쌓아야 되니까 이제 구리선도 빼고 솔더볼도 빼고 다 빼고 비스킷끼리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과자를 쌓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다가 뭐 치즈니 버터니 넣으면은 너무 저기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스킷끼리 쌓는다는 거야. 나중에 돼서는. 근데 여기서 칩 마운터 같은 경우에는 칩을 한 장 한 장씩 쌓는 공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맨날부터 해오던 방식은 뭐냐면은 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택을 쌓고 이 방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 만드는 거죠. 아파트.
아파트 16층짜리 만드는 거예요. 집 하나씩을 쌓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중간에 벽이 있고 벽을 놓고 계속 층을 쌓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당장 지금의 해오던 기술로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자리를 얘가 뺏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뭐다? 얘는 하이브리드 본딩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정밀 기계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가 TC본더로 떴고 한미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뭐 이 지금 한미반도체로 이어진 이 라인이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저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듀얼 밴더로 택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으로도 하나정밀 기계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보안 쪽에서도 당연히 보안이 중요해지고 CCTV가 중요해지겠죠.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하면 안 되고 요즘에 2차 전지 화재도 감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그 모멘텀보다는 한미반도체와 함께 듀얼 밴더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잡았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크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일본 도레이, 신카와 세메스로부터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가 좀 껄끄러우니까 하나정밀 기계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다가 얘가 장비의 어떤 수준이 올라오면 하나정밀 기계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하나정밀 기계의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어차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발을 완전히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옆으로 가기 껄끄러운데 하나정밀 기계는 지금 발을 어디에도 완전히 몸을 넣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발가락만 살짝 담그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이 부분, 하나정밀 기계가 굉장히 그 주요 부분이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것도 결국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인적 분할을 너무 알맞게 잘했고 물적 분할이 아니란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소유하게 되겠죠. 알짜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은 반도체네요. 이제 TC 본더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 애인이 됐다. 그런데 또 앞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SK 열려 하이닉스 있다. 애인이 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세컨드가 됐고. 세컨드가 됐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애인이 양다리를 이제 걸쳐 애인이 갈지. 긴장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어떻게 양다리 구조를 걸쳐 갈지를 잘 썸타는 지켜보시면 데서는 있을 수 있는 좋을 것 일이잖아요.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몰캡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노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이노에
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솔루션인데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이노룰스라는 회사입니다. DX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수혜주입니다.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우상향 실적이 되고 일본 중심으로 해외 성과의 모멘텀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소외주의 탈피각이 되는 스몰캡입니다. 네, 이노룰스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300억 원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5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 정확하게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이제 2007년에 설립됐으니까 만 17살이 넘었고요. 22년 10월 7일 날 이제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2년이 됐는데 잘 알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우선 이제 DX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데 신기술을 활용합니다. AI 등을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혁신을 하는데 이 혁신을 하는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100%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제품의 특징은 코딩 과정을 최소화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어떤 기업의 상품을 담당하는 또 신상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코딩이 돼 있으면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 또 개발자들한테 코딩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각종 원칙들을 따로 뽑아내서 독립된 솔루션으로 만든 그래서 로우 코드 기반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은 이걸 통해서 뭘 얻느냐? 이제 고객한테 이제 ROI를 돌려준다는 건데 투자에 대한 수익, 개발 생산성도 높여주고 실시간 업무율도 높여주고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또 그 고객의 고객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이미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회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수익 모델이 가동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회사는? 예,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 하고 또 어떤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용역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매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구축 분야, 흔히 용역 파트가 있고 기술료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라이선스를 보면은 10년 단위로 이제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원가가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원가가 제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하고 구축하는 경우에는 용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SI 업체가 동반되다 보니까 원가율이 80%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료. 이제 구축을 하고 나서 1년의 무상 보증을 하고 나서 라이센스 금액의 평균 15%가량을 수취하는 일종의 구독형 모델입니다.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는 라이선스가 19%, 컨설팅 구축이 63%, 기술료가 18%. 자, 이 수익성이 높은 라이선스하고 기술료 매출 비중이 높으면 수익성도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경우이고 23년 그리고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라이선스와 기술료 비중이 낮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금융 매출 비중이, 금융 분야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한번 따져봤더니 우선 회사가 본격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2013년에 동부화재, 그러니까 DB손보의 성공 레퍼런스를 또 시작을 했고 또 국내 카드사의 75%, 또 우리나라 보험사의 62%가 이 회사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특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룰스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 정보가 있고 또 보험회사 용어로는 클레임이라고 보험금 지급 솔루션 그리고 MUS라고 하는 질병 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특화된 제품이 있을 정도로 해서 금융사양 매출 비중이 70%로 절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 헬스케어 지금 9% 정도고요. 또 유통 서비스 분야 9% 정도.
그리고 제조가 2%인데 이 분야가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건데 레퍼런스를 본다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레퍼런스도 있고요. 또 뭐 공공 쪽에는 관세청, 또 뭐 유통 서비스 분야에는 이마트 24 이런 데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쪽이 중요한 성장의 축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금융 외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또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판단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이노룰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실상 이노룰스가 많이 좀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외 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서 실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어떤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IBM, 또 페가 시스템즈, 또 코리아 엑스퍼트 이런 회사들을 살펴보니까 다 미국 회사들이더라. 그래서 이 미국 회사들 대비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20배 정도로 높여지는 효율성을 갖더라.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좀 인정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일본에서 성공한 스토리가 네. 성공도 했고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좀 폐쇄적일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DX에는 우리나라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또 구독형, 우리나라는 전부 구축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구독형, 사스 형태, 클라우드 형태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일본 성공 진출 스토리를 보니까 2016년에 솜보 재팬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사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히다치라는 우리나라의 삼성 SDS처럼 이제 SI 업체라고 하죠. 네. 여기하고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갖췄는데 이때 참여했던 히다치가 1년 뒤에 17년에 내가 지분 투자할게 네. 하고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아플락 생명이라는 데를 또 큰 데 수주를 했고 또 대표적으로 일본의 SI 업체인 히다치하고 후지치하고 또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히다치의 글로벌 네트워크 44개국 정도 진출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고 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SAP. 우리 이제 ERP의 글로벌 압도적인 일이죠. 이 SAP하고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생명 화재와 같이 이 SAP에다가 이노룰스를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SAP하고는 SAP 회사하고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일본 중심으로 특히 SAP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23년에 12%, 금년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11% 정도 낮아졌지만 24년에 5년에는 13%, 그리고 26년에는 17%로 높아지면서 일본 중심의 해외 성공 스토리를 가질 만한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해온 이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외에도 계속해서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잡힐지도 궁금한데 이노룰스 현재 뭐 실적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제 DX,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네. 본격화되니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수혜다. 두 번째로는 고객의 재구매율을 네. 보니까는 80%로 그래서 이제 이건 락인 효과라기도 하고 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 수주하고 수주 잔고를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다. 또 수익성 높은 분야, 라이선스하고 기술료에 대한 수익 수주 잔고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해외 매출 확대까지 감안하면 23년에는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12억 정도 손실이었고 그 전에 상장 전 21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24년에는 매출이 이제 209억 정도. 전년도가 155억이었으니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12억 손실에서 16억 흑자 전환. 그래서 24년부터는 매출액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매출액이 253억, 영업이익은 40억 정도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5년부터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그래서 최고 실적의 우상향 실적이
2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올 것 같고 주가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5,8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주가 흐름만 사실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그러한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2년 10월 7일 날 첫 상장을 했을 때 이제 공모 가격이 12,500원이었습니다. 네. 이 공모주들은 최고점이 25,000원 정도까지 갔고 또 두세 번의 흐름이 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엑시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발행 주식 수도 518만 주로 작고 시총도 작지만 거래량이 대단히 작습니다. 이 작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10,000원대하고 8,000원대 수백만 주씩 하루에 거래되는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려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최근에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200억 가까이 있는 회사인데 50억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BW의 발행 조건을 보니까 우선 행사 가격, 주식으로 전환할 가격은 5,906원입니다. 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네요. 근데 높으면 뭐하냐? 리픽싱. 주가 하락하면 전환가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 특이하게 전환가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때문에 BW로 인해서 일반 주주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콜옵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등에게 실제 이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00%까지 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발행한 쉽게 얘기하면은 5,906원에 제3자 또 오버행 이슈가 작은 최대주주 기반의 제3자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실적은 우상향하고 해외 성장 스토리가 있고 또 사스 AI 관련해서 진화가 될 수 있는 기업.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편입을 해놓는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충분히 기업이 업사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원대, 만원대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이 매물이 그렇죠. 지금도 거래를 적게 하고 이걸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 결국은 실적이 승부해질 거고 SAP사와 관계, 또 SAP ERP하고 연계된 삼성 프로젝트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매력적으로 볼 만한 소프트웨어 주식이 아닌가 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소요됐지만은 포텐셜을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회사의 경쟁력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좀 거래량이 약간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은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좀 헤쳐나가야 할 매물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만약에 담아 놓는다면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부진했던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전기차 캐즘 이슈로 주가 흐름 부진했는데 이번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뛰어넘는 실적 보여주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실적 수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매출액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으로 4,483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게 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29.5%나 급증을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향의 EV, 전기차 파우치 공급이 증가했고요. 또 북미를 중심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 손실로 177억을 나타냈습니다. 손실은 손실인데 그래도 지난 분기 손실보다는 손실폭이 축소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캐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규모를 고려했을 때 벤츠향으로 총 8에서 9조 원대 계약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의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세대 배터리를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벤츠의 LG 엔솔이 공급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46파이, 지름 46mm의 원통형 폼팩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폼팩터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10%,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구조적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모멘텀은 하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대선 리스크와 테슬라의 바닥 통과, 유럽 중심의 전방 수요 개선, 메탈 가격 안정화까지 순차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 구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업종 내 탑픽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 단기 실적, 즉 4분기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직은 더딘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 업황 회복에 대해서 아직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리스크가 해소될 시점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주가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유한양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장중에는 15만 9,2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6% 이상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이 유한양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한양행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렉나자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자, 렉나자가 지금 현재 얀센과 함께 병용으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좀 끝났고요. FDA 승인도 받았고 이제는 이제 렉나자 병용이 아니라 렉나자 하나의 치료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이제 밟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 또 기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과 최근에 에이즈 치료제에 관련된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약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CDM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유한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지분은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CDMO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관찰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지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CDMO 쪽을 통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최근 뭐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유한양행은 현재 다른 CDMO 종목들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 너무나 좋게 잘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인도 오늘 77,000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29,000주나 다시 한번 재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뭐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뭐 기술적 보더라도 신고가 움직임, 52주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예요. 전 고점인 대략 한 16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이 16만 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이긴 하지만 내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고, 다음 주 또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거래량이 잘 형성될 때 매수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 2주 안에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인데 현재 구간에서 20% 넘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티플렉스 튀었고, 보니까는 중국 측에서 히토류 공급망을 이제 좀 제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티플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히토리 관련 이슈로 좀 접근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오늘 딱 아침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이 중히토류 산화 디스프로슘과 그리고 테르뷴 가격이 두 달 만에 11%, 20% 이렇게 상승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이제 이달 들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히토류 관리 교례를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히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매우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티플렉스는 이제 히토류 관련 이제 매출보다는 이제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과 스테인리스 후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수금속 이제 티타늄이나 니켈 합금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 관련 이슈로 좀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수렴형 패턴에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면서 캔들 봉에 이평선이 전부 다 지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에서 따라잡기보다는 한 내일 정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때 한 2,990원, 한 3,000원 정도 수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월봉상 이제 60선짜리인 3,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터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가지고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1만 4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는 SK 하이닉스도 잘 가고 한미 반도체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도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죠. 아무튼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는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장비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C 본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고 실적이 올해 하반기도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았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 이번 6월 달에 19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 받는 흐름들이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연기금, 투신 쪽도 긍정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신은 빼고요.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를 좀 이제는 좀 상승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해외 쪽에서는 분위기 좋죠. 어드밴티스트를 비롯해서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GB200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이제 대만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TSMC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확장하는 분위기를 공장을 이제 대만에서 더 증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C 본딩이 워낙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 쪽에서는 TC 본딩이 그렇게 쓰여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 해본 결과 1.4나노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지 않아도 TC 본딩까지도 충분히 1.4나노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 벳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 한 대당 110억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동사가 지금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정밀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퍼포먼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TC 본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죠. 한미 반도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TC 본딩 수요 클 것이다. 한미 반도체 이제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화장품사들 실적 모멘텀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뷰티 왜 이렇게 성공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건지 증권사에서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1번은 혁신성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혁신적이라는 건데요.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크림 제품을 만들어도 일반 크림 제형이 아니라 스틱이나 스프레이, 팩트 등 다양한 제형으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디함입니다. 보통 글로벌 브랜드가 화장품을 만들어낼 때 수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한국의 브랜드사들은 4에서 6개월이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한국의 특성이 화장품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력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1위가 효과가 좋고 품질력이 높다가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로도 활약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사들의 경우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ODM사의 제작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ODM 사업에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브랜드샵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기술력을 축적했고 중국에 진출로 하면서
해외 로컬 기술력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H&B 헬스와 뷰티 채널을 상장시키고 있고 또 온라인 채널 확대로 인해서 인디 브랜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선케어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미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가 지난 3년 사이에 연평균 17%나 성장을 했고요. 현재 미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 4조 원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대비해서 4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의 기술력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나 자외선 차단 제품이 견조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의 경우에 아마존 선스크린 부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OTC 의약품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FDA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 지난 6월에 국내 세종 공장이 FDA의 OTC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외 주문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캐파 증설이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캐파를 고려해 봤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크림 시장은 지금 개화 중인데요. 한국 콜마의 활약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DKND입니다. 오늘 4%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장중에는 3,600원도 뚫어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이 기업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기업치고 통큰 밸류업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27년까지 최소 8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 또 내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1.05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주주 환원율을 34.09%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PBR이 0.7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 정도 이제 기대 수익을 내년까지 한번 창출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이 이제 내일 12일 날 이제 재정부 람프란 부장 주재로 오전 10시에 즉 경기 하락과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조정 강도 강화와 그리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DKND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과,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기반의 합성 피혁과 그리고 신발용 합성 피혁의 이제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부직포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소비 관련해서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특히 폴리우레탄 기반의 합성 피혁은 의류, 헤드셋, IT 소재, 가구, 차량, 항공기용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이제 니들 펀치 방식으로 스포츠 신발용 이 부직포를 생산해서 합성 피혁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KND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 수준의 어떤 그 PBR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라운드형의 이제 바닥 다짐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구간에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으면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5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한 4,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KND 앞으로 상승 탄력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HT 현대미포 오늘 3.3%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 전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현재 가격이라면 좀
뭐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만드는 배들이 PC선 아니면 LNG선이에요. 딱 두 가지가 이제 주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대략 컨센서스가 1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보면서 YOY상 봤을 때 5.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20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YOY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좀 더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가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HD 현대그룹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상반기에 이미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을 이미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이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정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흐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철강.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또 후판입니다. 후판, 배를 만들 때 후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후판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작년 12월 달에 포스코라든가 일부 철강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후판 가격을 상당히 좀 유리하게 끌어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선박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진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HD 조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적자에서 1조 원 정도의 적자에서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되어서 실적이 조금씩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HD 그룹을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OPM이 22.9%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16.2% 정도.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도 8.4. 그리고 HD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하지만 0.9.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0.4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HD 현대그룹이 그동안 뭐 소위 얘기해서 장사를 잘해서 지금 현재 재계 8위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8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동사의 어떤 뭐 HD 현대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대형주 중에서 다들 4% 이상씩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오늘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에서 조금 밀려서 지금 3%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견고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HD 현대미포를 좀 보게 되면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연기금 쪽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투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15이평과 22평을 밟고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상승으로 전환되겠다라는 신호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12만 원까지도 우리가 보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12만 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되밀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소한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건 분명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동사가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만 5천 원 정도는 분명 가격대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9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손절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서
12만 원까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12만 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들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입니다. 오늘 8,280원대 지금 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 아셈스라는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친환경 접착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무용재 타입의 한멜트 필름형 접착제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이제 레미네이션과 그리고 코팅, 접착 기능성 코팅사 및 원단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이 레미네이션 작업을 위해서 하프 기계 제작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 사업 분야에서는 뭐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강 실업과 그리고 창신,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 이 신발 ODM, OEM사를 거쳐서 최종 수요자인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메이저 신발 브랜드사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형 필름 그리고 이형지형 필름과 자동차 썬루프용 원단 그리고 레미네이션, 이 접착 기능성 코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 전자, 의류, 신발, 가방 이런 이제 생활용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으로 이슈로 충분히 부각이 가능할 것 같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상장 이후 주가가 그대로 쭉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일정 부분 주가의 반등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바닥권에서 이제 시고가를 좀 만들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다가 최근 이제 적산병 흐름을 만들고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최소한 한 대략 9,600원 이상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셈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차트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이 붙고 있다. 아셈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경기 부양 관련 종목을 또 두 가지나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의 소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좀 안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흐름이 좀 컸습니다. 물론 지수 코스피지수 기준에서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좀 조정을 받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면서 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시장에서 상승 마감은 했으나 긍정적으로 좀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섹터별로는 바이오주들이 좀 떠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주들의 강한 이슈와 더불어서 동반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준 만큼 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수급에 대한 부재가 좀 이루어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깨지면서
강하게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선 금통위라든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시장 상황은 사실 좀 방향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올바이오 파마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또 클린마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도 박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의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규 접근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눌림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박권 상단 눌림목 자리가 좀 형성이 된다라면 그 자리를 지지대를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한올바이오 파마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사실 시장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 종목을 추려서 좀 간단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한올바이오파마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멘텀 남아있고 기술적으로도 괜찮다. 다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떤 점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나스닥이 괜찮았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괜찮아서 많이 좀 기대를 했던 분들은 뭐 좋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조금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느낌이 우리가 보통 좀 약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에 빠졌을 때와 이제 늪에 빠졌을 때가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는 뭔가 내가 수영을 못해도 이렇게 개헤엄이라도 쳐도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늪에 빠졌을 때는 이게 가볍죠. 그렇죠. 움직이면 뭔가 좀 더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시장이 약간 좀 후자 쪽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좀 약간 특이했던 부분은 네. 외국인들 이제 선물이 장 막판에 매수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TSMC의 증설 얘기와 관련해서 HBM3E에 대한 솔벤더죠. 엔비디아의 솔벤더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오늘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좀 좋았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9월 달에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하락을 좀 저지를 하고 V자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은 좀 선택적으로 뭐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리들샷으로 유명한 VT 요 정도가 시장에 좀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 대비해서 조금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시장에서 WGBI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 국채지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도 중후반부서부터 계속 트라이를 들어갔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많이 막혔었죠. 이 부분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뭐 80조다, 90조다, 50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외화채, 이제 달러채가 아니라 원화채에 대한 수요가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원화채 수요가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한 200조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희소성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원화 강세가 된다. 그럼 원화 강세가 되면은 원화 가치 자산을 가진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 주식도 원화 가치 상품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물론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일 때가 매수의 입장에서 좋긴 합니다. 그러나 환차손, 환차이익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일 때가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요 정도 거래소 기준에서는 한 2,600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끝날 것이냐, 6만 전자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코스닥은 이제 정배열된 상황에서 5일선 지키기 흐름, 이 정도 노력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감 상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중에 변동성이 꽤 나타나긴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0.34% 오른 2603.2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 막판에 가면서 하락폭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2% 내리면서 약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776.5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오늘도 나타났다는 점이 또 아쉬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428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도 오늘 순매도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밤 증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지금보다 금리 인하 더 해야 된다. 혹은 아니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확실히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양 시장이 보합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금 이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스탠스 안에서는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업을 사는지 잘 보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마켓 스캔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보시면은 항공 쪽이 8% 넘게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거래량 상위 기업 보시면은 티웨이 항공 17% 넘게 상승 탄력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항공 쪽이 강했고요. 2위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 경영권 분쟁입니다. 오늘 영풍의 주가가 또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로 갔을 때는 바이오 오늘 강했네요. 3% 넘게 상승세, 전기차 화재 쪽도 2.3% 넘게 상승 탄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1.5%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오늘 건설 쪽이 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열릴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움직임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실적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강했네요. 2% 가깝게 상승, K푸드 쪽도 강했습니다. 1.8%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업종 상위별로 보시면 항공 쪽이 7% 넘게 상승세, 바이오 3%, 조선 업종이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강했고 조선도 강했고 항공 쪽도 강했던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사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1% 강보합권,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 좀 미끄러지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2,600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0.3% 약보합권 77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지수 내린 것보다 더 내렸고 지수보다는 확실히 조금 언더퍼폼이었는데 2% 넘게 하락하면서 58,9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에 부진한 것도 컸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력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더 지금보다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강했습니다. 4.8% 넘게 상승세 18만 6천 원대.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가 장중 내내 3% 가까운 상승 탄력을 이어갔는데 결국 장 막판에는 미끄러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4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셀트리온 1.6% 넘게 상승세,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0.5%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다만 우선주 내렸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2% 넘게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그나마 좀 상승 탄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과 기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분위기 어땠을까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오늘 신고가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움직임 없이 36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3%대 조정, HLB 0.49% 하락세,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9.5%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5위권까지 탈환을 했고요. 12만 원대 오늘 올라서면서 12만 3,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6위권으로 밀려난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보시면은 엔캠 2.7% 넘게 상승세 6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클래시스 여전히 강합니다. 클래시스가 지수가 약할 때도 사실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2.5% 넘게 상승세 59,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천당제약 5% 넘게 상승세.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전부 다 강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나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젤이 3% 넘게 조정, 리노공업은 2.4% 넘게 조정받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10월에 옵션 만기일이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지수 방어에 어느 정도는 성공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내일장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많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네, CPI, 우리나라 금통이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9시 반 정도 발표가 되겠죠.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에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CPI 발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때문에 CPI 발표를 우리가 주목을 했던 건데 이제 연준이 기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우리가 보통 피벗했다, 방향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물론 뭐 CPI 발표 후에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 폭은 좀 결정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이 어떤 CPI보다도 실업률에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미국의 실업률이 시장이 굉장히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CPI 발표 예상치는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안정된 안정된 그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CPI 발표가 그다지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하진 않고요. 밤사이에 또 하나 이벤트가 좀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영국 가면은 택시를 옐로우 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사이버 캡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로봇 택시라고 이거 공개 행사가 열리는데 네. 일론 머스크 말로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승용차가 없어질 거다 내지는 없앨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뭐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는 시간보다 주차장에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길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우리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부르면 우리가 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내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 한마디로 이제 택시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뭐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너무 허황돼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왠지 좀 모르게 해낼 것 같은 좀 느낌도 있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처음 인간형 로봇을 발표를 했을 때 저거 뭐지?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인수를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로봇 막 뛰어다니고 구르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로봇을 생각을 했는데 뭐 한 살 애기들처럼 걷듯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나타낸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로봇 택시 행사에서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로봇 택시 행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환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테슬라와는 전혀 관계는 없긴 합니다만은 국내 시장 특성상 자율주행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금통위 같은
같은 경우는 뭐 0.25%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국인들 수급 영역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이제 국채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국채 지수 이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원화채를 굉장히 많이 살 거란 말이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물론 뭐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 올라가면 만기 때 지불해야 되는 이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비용으로 어떤 금액들을 달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달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그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거든요. 그 공매도를 내년 3월 달까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 일단 이 국채 지수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들어갔을 때 한 1년 정도 예외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 정도 예외를 줘서 내년 10월 달서부터 이제 편입이 될 텐데 그 공매도와 관련돼서 정부가 그걸 어떻게 TFSE 러셀에서는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우리나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다시 어떤 식으로 좀 숙제를 풀어 나갈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사실 뭐 많이 떨어진 종목이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기에도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인데요. 1위가 없어진 회사입니다. 1위가 없어지면은 2위가 자연스럽게 2위로 올라가죠. 국내 주식시장에 한정해서 덴티움을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임플란트 1위는 당연히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오스템이 1위였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웃되면서 2위였던 덴티움이 1위로 좀 올라간 흐름이죠. 일단 이런 것들은 ETF나 어떤 펀드 같은 데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패시브적인 투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덴티움, 그다음에 오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떨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차트 잠깐 보면서 몇 가지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의 고가가 2023년도 6월 달에 고가를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죠.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 저는 아주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게 못 미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고 시장도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묻어서 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덴티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은 이 임플란트 시장에서 좀 약간 특이한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VBP라는 제도입니다. VBP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각 나라의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들한테 입찰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가 임플란트는 비싸니까 우리 정부가 싸게 사서 일반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치과를 공급을 하겠다. 이 정책이 바로 VBP라는 건데 전 세계 1위 그 임플란트 업체가 이제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들보다도 이 중국의 VBP에서 한 2배 정도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오스템과 덴티움이에요. 근데 이 임플란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하기에 지금은 많이 좀 싸지긴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쓴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당장에 어떤 임플란트가 비싸다 못하던 사람들이 당장 너도 나도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는 저는 중국 정부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만큼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이제 배에다 실어서 선적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조금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긴 합니다만 4분기 실적은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11만 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매는 로스컷은 7만 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라지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 같네요. 4분기 실적 바라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뱅크 기관 수유예측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장 참여자 10명 중 8명은 K뱅크 몸값이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 실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게 공모 흥행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K뱅크 몸값이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 K뱅크가 선정한 비교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수익성과 외형 규모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지고 몸값은 비싸다는 지적이 K뱅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K뱅크는 비교 기업들의 PBR 평균치인 2.56배를 적용해 기업 가치를 산출했는데 이는 카카오뱅크 PBR 1.62배보다 높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K뱅크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카카오뱅크 3분의 1 수준입니다. 플랫폼 사업 성장 주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카카오뱅크가 5배 가까이 많습니다. K뱅크가 제시한 기업 가치에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K뱅크 실적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이라 답했는데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걸림돌입니다.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7%에 달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시세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업비트 예치금의 기존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응답자 58%는 K뱅크 IPO 흥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K뱅크가 밸류업 이행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할 예정인 한 운용사 매니저는 K뱅크는 금융지주에 비해 사업 구조가 안정화돼 있지 않아 호실적이 계속되기 어렵다며 주주환원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운용사 펀드 매니저 역시 밸류업 종목들은 성장성보단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K뱅크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부터 떨어진다며 밸류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K뱅크 측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교 기업의 해외사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반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시장이 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꽤나 컸었는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그리고 9월까지 배당주, 방어주 쪽이 강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0.25bp 인하를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 분위기 반전에 좀 도움을 줄지 여부, 외국인 수급 돌아와 줄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